회장님,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고급스러운 호텔 연회장의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내게 속삭였다. 그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야, 철수야, 너 이런 데는 처음 와보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며 동정인지 모욕인지 모를 말을 던지던 최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붉은 와인이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퍼지는 모습이 마치 그의 머릿속이 터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50년 만에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 나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가면무도회를 끝내러 왔다. 나는 낡아빠진 잠바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었던 꼬깃꼬깃한 100억짜리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다. 시끄럽고 이걸로 오늘 술값 계산하고 남는 건 자네들끼리 나눠 가지게. 내 이름은 김철수. 50년 전 이 자리에 모두에게 지독한 가난뱅이 왕따였고 오늘 이 호텔의 주인이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회장으로 이 자리에 돌아왔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낡은 우편함에 꽂혀 있던 촌스러운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샛노란 봉투에는 그리운 친구에게 라는 닭살 돋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50년 만에 열리는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끔찍했던 기억들, 도시락 반찬을 빼앗기고 낡은 옷을 놀림받고 힘센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야 했던 그 시절. 특히 최만석, 그놈의 얼굴이 떠오르자 속에서부터 역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런데 초대장 한 구석에 적힌 작은 이름 하나가 내 손을 멈추게 했다. 이선희, 잿빛 같던 내 어린 시절의 유일한 색깔이었던 아이. 늘 나를 감싸주고 유일하게 내게 말을 걸어주단 따뜻한 아이. 선희는 잘 지낼까? 그 아이도 이 동창회에 올까? 그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결국 동창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냥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50년 전의 김철수, 아니 그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과연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아니 얼마나 변하지 않았을까? 나는 내 옷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등산갈재나 입는 바람막이 점퍼와 시장에서 산 펑퍼짐한 바지를 꺼내 입었다. 수십억짜리 시계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대신 낡은 전자시계를 찼다. 그렇게 나는 50년 전의 왕따 김철수가 되어 화려한 가면들이 들끓는 동창회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정확히 50년 전 교실 문을 열던 그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오늘 이 동창회는 아주 재미있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내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한 후 나는 꽤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다. 수천억 자산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장 김철수가 아닌 가난하고 볼품없던 소년 김철수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이 갑옷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과거의 상처를 가려주는 망토였다. 그걸 벗어던지고 가장 아팠던 시절의 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동창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연기 연습에 들어갔다. 비서실에는 중요한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는 창고에 처박아두었던 낡은 차를 직접 꺼내 몰았다. 일부러 허름한 국밥집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과거의 내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경멸이 섞인 시선들, 화려한 회장이라는 직함을 떼어내자 나는 그저 힘없고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동창회 당일 나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연회장에 도착했다. 이미 대부분의 동창이 자리를 잡고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의 대화 소리가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 행색에 고정되었다. 기름진 머리,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 무릎이 살짝 나온 바지. 누가 봐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실패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나는 일부러 더 어깨를 움츠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 혹시 철수 아니야?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철수 맞네. 하나도 안 변했네. 그들의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다. 옛날 모습 그대로라는 말 속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찌질하네 라는 뜻을 나는 모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리의 중심에 있던 최만석이 와인잔을 흔들며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50년이 지났지만 사람을 깔보는 그 특유의 눈빛과 말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거 김철수 아니야? 이야, 널 여기서 다 보네. 용케 왔다? 만석의 말에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다 만석아. 하긴 10만 원이 너한테는 큰 돈이겠지. 괜찮아. 오늘 내가 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실컷 먹어라. 그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내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자마자 다른 동창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철수야, 나는 지금 강남에서 빌딩 몇 채 갖고 임대업하고 있잖아. 나는 뭐 그냥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야. 어머, 나는 우리 남편이 대법관이라서.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동창회에 오기 전 비서를 시켜 참석자 명단에 있는 아이들의 근황을 모두 파악해둔 상태였다. 강남 빌딩 주인이라던 놈은 월세도 겨우 내는 처지였고 500명 직원을 둔 사장이라던 놈은 직원 5명짜리 영세업체 사장이었다. 대법관 아내라던 여자는 이혼하고 혼자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허풍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이선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단아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선이는 나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내게로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 순간 나는 50년 전 그 소년으로 돌아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선희의 등장은 연회장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내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만석을 비롯한 몇몇은 그런 선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헛기침을 하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선희야, 너는 여전하구나. 누군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내 옆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철수도 우리 친구잖아. 그녀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나는 그런 선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때문에 그녀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곤란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내가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리자 선희가 웃으며 내 말을 잘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선희와 나는 잠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콧물을 훌쩍이던 내게 손수건을 건네주던 일,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나를 위해 자기 것을 반으로 잘라주던 일,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기억들이 선희의 입을 통해 하나씩 되살아났다. 나는 잠시나마 지금의 이 불편한 연극을 잊고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만석이 다시 시비를 걸어왔다. 그는 일부러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내게 물었다. 야, 김철수, 그래서 너 지금 뭐하고 사냐? 딱 보아하니 어디 공사판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무례한 질문에 연회장에는 다시 한번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내 입으로 쏠렸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비굴하고 처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아. 내 대답은 그들이 가장 원하던 대답이었을 것이다. 역시 김철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혀를 찼다. 찔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순 없지. 내가 지금 큰 사업을 하거든? 우리 회사 경비 자리 하나 비는데 너 거기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는 나를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만석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위로하는 척 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철수야, 그래도 이게 어디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지금의 이 굴욕을 견뎌내야만 했다. 나는 일부러 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만석아. 내 초라한 모습에 만족했는지 만석과 그 무리들은 다시 자기들끼리의 대화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다. 나는 묵묵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었다. 최고급 호텔의 값비싼 요리였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옆자리의 선희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잔에 조용히 물을 채워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가면무도회가 끝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용서해도 선희에게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말하고 사과해야겠다고.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연극의 소품으로 이용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동창회는 본격적으로 그들만의 성공 자랑 배틀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최만석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었다. 그는 쩍 벌어진 어깨를 과시하며 자신이 운영한다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우리 회사가 말이야,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할 뻔했다니까? 아, 빌 게이츠 그 양반이랑 얼마 전에 저녁도 같이 먹고 말이야.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떠들어댔지만 나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짝퉁 명품 시계를 놓치지 않았다. 진품이라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모델이었지만 만석이 차고 있는 시계는 어설프게 흉내낸 조악한 가짜였다.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빌 게이츠와 저녁을 먹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다. 만석의 허풍의 질세라 자칭 대학 교수라는 박영호가 나섰다. 그는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현학적인 단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지식을 뽐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부족해. 나처럼 석박사를 다 해외에서 마치고 와야 진정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는 해외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느 나라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그들의 사기극은 점점 더 유치하고 허술해져 갔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기억해두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모순점들을 조용히 수집했다. 만석의 짝퉁시계, 영호의 대답 못한 전공 질문, 강남 빌딩 주인이라면서 주차비 몇천 원에 벌벌 떠는 친구, 자식들을 모두 미국 명문대에 보냈다면서 정작 그 학교의 마스코트도 모르는 친구.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거짓말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있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거짓말도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그들의 성공을 더욱 빛내주는 배경 소품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함으로써 위안을 얻었다 하는 생각으로 나는 그들의 천박한 자기 위안을 위해 기꺼이 어릿광대가 되어주었다. 그들이 술을 따라주면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버렸고 음식을 권하면 개걸스럽게 먹는 척했다. 그럴수록 그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동창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건배를 제의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친구 글로벌 CEO 최만석 군의 성공을 위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가 이 호텔 연회비를 외상으로 달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조용히 물어봤기 때문이다. 나는 지배인에게 일단 그냥 두게 라고 일러두었다. 나는 만석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저 거짓된 성공에 취해 있는 얼굴. 50년 전 힘없는 나를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던 그 비열한 얼굴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최만석, 너의 그 오만한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주마. 아주 처참하고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갈기갈기 찢어서 말이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선희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렇다. 저들은 지금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위태로운 성을 쌓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슬슬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의 허풍이 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날아갈 기세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텔 지배인에게 몇 가지를 지시했다.
잠시 후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연 회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시킨 대로 하게. 나는 지갑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지배인은 메모를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연 회장으로 돌아오니 만석은 아예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주제로 거의 강연에 가까운 연설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말입니다. 바로 깡입니다. 저 김철수처럼 평생 패배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최만석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승자로 살 것이냐.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조롱했고 동상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완벽한 조롱의 축제였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만석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물론 실제로 통화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마치 아주 중요한 전화를 받은 것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네, 김비서? 뭐라고? 지금 그 계약건이 잘못됐다고? 당장 이사회 소집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 회장의 소음을 뚫고 모두의 귀에 들릴 만큼은 되었다.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만석의 연설도 잠시 멈칫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를 계속했다. 뭐? 스위스 은행 자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고? 당장 이사회 소집해! 나는 일부러 스위스 은행, 이사회 같은 그럴듯한 단어들을 섞어 사용했다. 동창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 만석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김철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니까진 몸이 스위스 은행은 무슨? 그의 조롱에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나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최대한 절박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외쳤다.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그 회사의 대주주라니까요.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대한홀딩스 주주 명부를 확인해보세요. 대한홀딩스, 내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시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자 연 회장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만석은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내게 소리쳤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야, 대한홀딩스 김철수 회장님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야. 너 같은 거렁뱅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그렇게 계속 떠들어라. 네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나는 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인품 훌륭하신 회장님이 바로 나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내가 미리 지시해 두었던 호텔 지배인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내가 아까 건넸던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지배인의 나지막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최만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왜 저 남노한 행색의 김철수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는지. 만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배인에게 소리쳤다. 어이, 지배인 양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회장님은 무슨, 저놈은 내 친구 김철수라고. 하지만 지배인은 만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내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마주하며 입을 열었다. 아니, 괜찮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떨리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고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과 협상을 벌이던 본래의 내 목소리.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위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지시에 지배인은 만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사무적이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석 고객님, JK그룹, 대한홀딩스를 포함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그 이름이 나오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내 이름을 검색하던 몇몇은 악 소리를 내며 휴대폰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그들의 화면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백인, 자수성가의 신화, 답은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내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꿈일 거야. 만석은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너 정말 김철수 회장이라고?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배인은 내가 건넸던 메모지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비서를 통해 미리 조사해둔 이 자리에 있는 동창들의 진짜 현실이었다. 최만석, 자칭 글로벌 IT 기업 CEO. 현실은 JK그룹 계열사 로켓물류의 계약직 택배기사. 박영호, 자칭 대학교 교수. 현실은 학원 시간 강사. 김영희, 자칭 대법관 사모님. 지배인의 목소리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져 나갔다. 화려했던 성공담은 온데간데 없고 처절하고 비루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연회장은 이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희 이야기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할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나는 비로소 5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화려한 파티에 막이 내리고 초라한 진실의 민낯이 드러났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그 많던 허풍과 거짓말들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동창들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최만석의 충격은 가장 커 보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하는 회사의 택배 기사라는 사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김철수라는 사실을 그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구두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렸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자 만석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철수야, 허니, 회장님. 그는 갑자기 무대 위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50년 전 힘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짓밟았던 그 최만석이 지금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시작으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 만편 사업이 망해서 집도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에요. 교수는 무슨 교수예요? 그들의 고백은 구차하고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을 힘겹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분노나 경멸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나 역시 지난 수십 년간 회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강박감. 그 무게는 나나 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특히 최만석이 내게 저지른 과거의 폭력과 오늘의 모욕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당장 해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복수였다. 나는 그에게 더 큰 교훈을 주고 싶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모두 일어나. 내 말에 동창들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들이 오늘 나한테 한 짓, 그리고 50년 전에 나한테 했던 짓,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는 최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최만석, 넌 내일부터 본사 기획조정실로 출근해. 직급은 대리다. 네가 평생 배달하던 그 택배 상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리고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만약 그때까지도 네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땐 내 손으로 직접 내 목을 자를 거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형태의 기회이자 혹독한 시험이었다. 나의 선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내가 당연히 분노하며 그들을 해고하거나 최소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특히 최만석에게 내린 나의 처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본사 기획조정실 대리. 그것은 징벌인 동시에 기회였다.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만 일했던 그에게 사무직은 생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만석은 내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철수야.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될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른 동창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거짓말들 다 잊어주겠다.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 그리고 나는 지배인을 불러 연회장에 있는 모든 음식과 술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이 새로운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화려한 뷔페 음식이 아니었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소주. 50년 전 우리가 초등학교와 분식집에서 100원을 내고 사 먹던 떡볶이와 어묵. 다들 이리 와서 앉아. 내 말에 동창들은 머뭇거리며 테이블로 다가왔다. 우리는 딱딱한 의자가 아닌 바닥에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누군가 먼저 소주잔을 채우고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업의 실패에서 빚더미에 앉은 이야기, 자식 문제로 속 썩는 이야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이야기. 그동안 가면 뒤에 숨겨왔던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왔다. 그들은 울고 웃고 서로를 위로했다. 나 역시 회장이란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친구 김철수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 또한 지난 세월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죽을 만큼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거짓과 허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솔함과 따뜻한 위로가 채워졌다. 그때 조용히 내 옆에 앉아있던 선희가 내게 소주잔을 건네며 말했다.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녀의 칭찬에 멋쩍게 웃으며 잔을 받았다. 대단하긴. 그래도 고마워. 선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오늘 이 동창회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 동창회가 모두 끝나고 나는 동창들을 일일이 배웅했다. 그들은 내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특히 만석은 내 손을 붙잡고 차마 놓지 못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 잊지 마라.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란스러웠던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나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50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별을 보며 성공을 꿈꾸던 가난한 소년을 떠올렸다. 그 소년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너는 아주 잘 해냈다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친구들을 얻었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기획조정실이 있는 30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최만석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제 입었던 낡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은 퀭하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장님!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짓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고 만석에게 다가갔다. 최만석 씨,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부르는 게 예의야. 아, 예, 알겠습니다. 회장, 아니, 만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양복은 뭐야? 내일부터는 좀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도록 해. 예. 나는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최만석 씨가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으니 업무를 잘 가르쳐주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내 지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만석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만석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고 젊은 상사들 앞에서 쩔쩔매는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써온 몸과 다른 머리를 쓰는 일에 적응해야 했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을 배워야 했다. 어쩌면 그는 며칠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둘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이자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만석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다. 그는 매일 야근을 하며 업무를 익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밀린 공부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젊은 직원들도 그의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나는 그 어떤 보고보다도 그 소식이 가장 반가웠다. 동창회 이후 다른 친구들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나는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대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회를 제공했다. 식당에서 일하던 영희에게는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의 작은 분점을 하나 내주었다. 그녀의 성실함과 손맛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학원 강사였던 영호에게는 그룹 산하의 연구소의 연구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비록 정식 박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공부해온 분야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 역시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더 이상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우리의 진짜 동창회는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선희가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50년 전 잿빛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작은 별을 떠올렸다. 어쩌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저 별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나는 동창들을 모두 내가 운영하는 재단의 창립 기념 행사에 초대했다. 새로운 시작 재단, 이름 그대로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었다. 동창회에서의 경험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세상에는 나처럼 운이 좋아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나는 내가 가진 부와 영향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행사장에는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나는 객석에 앉아있는 동창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만석은 이제 제법 기획조정실 대리로서의 모습이 몸에 익었는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연구소에서 성과를 인정받기 시작한 영호의 눈은 학자로서의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이 친구들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의 소중함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하는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동창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은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선희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뒤풀이 장소로 향했다. 1년 전 그날처럼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우리는 뜨끈한 국밥에 소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이야기했다. 만석은 며칠 전 정식으로 과장 승진 심사를 통과했다며 쑥스럽게 자랑했다. 영희는 가게 2호점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다. 철수야,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1년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50년간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잔을 받으며 말했다.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라. 그 말에 우리는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가게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지난 1년간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50년 전의 지독한 악연이 50년 후에는 둘도 없는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50년 만에 열린 수상한 동창회. 그 유쾌했던 사기극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 최고의 반전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멋진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